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미래연구원 김태윤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 한라일보와 제주예술이가 함께 특별 기획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여 차례에 걸친 심층 토론과 여론조사까지 실시하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도민 공론화를 위해서 기존의 유튜브 채널은 물론 한라일보와 제주의 소리에서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토론 시간으로 연방제 수준이 특별자치 가능한가를 주제로 특별자치도의 법적인 지위와 지방자치의 방향에 대해서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4기 제주분과위원장이신 오영훈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주민자치연대에서 참여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건도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세 번째 집중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점점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영훈 의원님,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15년이 됐는데 법적인 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적인 지위라는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특별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는 다른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죠. 그렇지만 그 법적인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은,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세종자치시 특별법이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법적인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네, 강창민 연구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도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취지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거에 미흡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2006년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만 해도 당시에는 어쨌든 참여정부의 그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상당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보게 되면은 도민들이 과연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과연 높아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쨌든 지금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상당히 해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볼 때도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연 우리 초기에 출범했을 때 국제자유 도시였던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그와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냉철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박건도 위원장님, 청년의 시각에서 볼 때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원래 도민들이 바람대로 가고 있는지,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자치도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청년들은 이런 제주특별자치도를 체감할 수가 사실 없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1991년에 제주개발특별법 제정되고 또 양용찬 열사가 산하했던 그 해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그 도민들의 주민투표로 인해서 그렇게 도입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2030 세대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이런 국제자유도시 체제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영향,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가장 오래 맞닥뜨리고 살아가야 할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주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은 상당히 협소하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어떤 진정한 분권이 특별자치도의 취지라면 사실
저나 이제 저 친구들이나 봤을 때 제주도의 사안에 대해서 선거 때 투표하는 것 말고 어떤 목소리를 내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취지가 과연 이게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에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그 특별자치도 법적 지위와 말씀하시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도 말씀하셨는데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들이 있었다면 제주의 요구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특별자치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제대로 된 이해가 좀 필요할 건데 특별자치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보면 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분권이라는 것은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고 분산하겠다는 것인데 그 분산의 의미가 제대로 이 특별자치라는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부터 확인해 보면 저는 그렇게 포함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4개 시군을 폐지하면서 단일광역 행정체제로 바뀐 게 가장 큰 도민들이 느낄 때 가장 큰 변화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자치의 강화로 이어졌는가 자치 역량의 강화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변화는 중앙행정기관의 이관이에요. 제주도로 이관인데 중앙행정기관 이관이 국가의 사무를 지방사무로 가져온 거예요. 그게 과연 올바랐는가? 저희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도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갖고 왔는데 이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었는데 그리고 항만은 왜 가져옵니까? 병무청의 이 보훈 업무는 왜 갖고 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당시 7개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와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 인사, 그 다음 경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금 보존을 받고 있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특별자치가 제대로 설계되지는 못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나갈 때 이 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강 실장님께서는 우리 오영훈 의원님께서 약간 그 한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15년 동안에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는데 좀 성공적인 사례랄까요? 좀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시행함으로써 좀 긍정적으로 달라진 면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오영훈 의원님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계할 당시에는 이게 최초의 시도였고 여러 이제 다른 외국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좋은 제도적인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렇지만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좀 도민과의 괴리가 있었던 부분은 좀 없지 않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좀 보면은 물론 외형적으로 제주도가 성장을 했죠.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많은 도민들이 지적하듯이 이런 외형적 성장에 가려진 그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갖는 가장 큰 의미가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갖는 여러 가지 환경, 역사, 문화를 우리 어떤 지역적인 가치를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15년 동안 상당히 많은 그래도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세계 환경 수도를 지향한다든지 우리가 CFI를 추진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여러 좀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자기 결정권을 우리가 제주도가 갖고 있으면서 환경적 차원에서 좀 상당히 많은 그래도 좀 성공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분권적인 모델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활용을 해서 그 지역적 특성에 어떻게 맞춰가는지 이런 차원에서는 좀 성공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건도 위원장님께서는 두 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이기 때문에 뭐 유리한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자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거 때 이렇게 투표하는 것 말고의 어떤 실질적인 주민으로서의 권한 행사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주민자치, 뭐 진정한 분권, 이런 자기결정권 이런 부분에서의 확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사실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미흡한 수준에 조차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어떤 청년 세대들과 또 여러 가지 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이렇게 아울러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금만 더 제가 그 강창민 실장님 얘기에 의견을 덧붙이면 오르신 지적이에요. 예를 들어 거시적인 문제, 제주의 가치나 제주의 환경 문제, 총론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은 됐었던 것 같아요. 일정한 성과를 낸 건 맞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놔요. 근데 오히려 갈등이 구조화되고 갈등이 격화되는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도 있다. 저는 특별자치도의 출범 자체가, 즉 단일광역 행정체제로의 이 의사결정 시스템이 지금 잡혀 있는 거죠. 행정의 시스템 자체가. 근데 오히려 이게 갈등을 격화시키는 과정으로 작동했던 것은 아닌지 저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정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지금도 계속 격화되고 있는 성산 제2공항 갈등 문제라든가 왜 이런 갈등이 해소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격화되지? 행정체제의 문제와 이 문제는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으면 우리가 2006년에 단일광역체제로 가지 않고 있었으면 이 국가정책과 관련된 갈등 사항이 현재처럼 격화됐을까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즉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으면 저는 제도를 활용한 갈등 해소의 방법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입지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즉 그 결정을 내리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 제2공항 문제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만약에 남제주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으면 남제주군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입지선정의 문제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저희도 전체의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 방식을 택했잖아요. 이것은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초자치단체나 법인격이 있는 단체가 한 게 아니라고 또 주장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즉 행정의 시스템이 오히려 갈등을 격화시켜왔다라는 주장도 일면타당하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창민 실장님, 저는 2006년도로 이제 회계에서 갈 수는 없는데 물론 그 당시에 왜 기초자치단체가 가정을 그렇게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광역자치가 이게 비효율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정답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갈등을 유발시키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정치 행정적인 요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사회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가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념적이고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저는 정치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런 어떤 갈등의 문제를 좀 보는 부분들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행정의 효율성이 강화된 건 맞는 거죠. 그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개 시군 체제가 있을 때보다 단일 광역 행정체제로 됐을 때 행정의 효율성이 강화된 건 맞죠. 근데 이 행정의 효율성이 강화된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게 안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그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동안에 저희는 7차례나 제도 개선을 많이 했는데 사안별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 얘기도 나오고 부분 개정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설계와도 관련된 부분인데 전면 개정, 지금처럼의 부분 개정 방식에 대해서 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첫 번째 도전할 때부터 이제 공약 자체가 전면 개정으로 계속 공약을 해왔기 때문에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그것은 크게 이제 법 체계의 어떤 문제 그리고 비전의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가 여전히 이제 법률 안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고요. 다만 최근에 특별자치도가 이제 7단계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전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최근에야 정리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부 개정의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현재 또 어떤 문제가 다시 노정되냐 하면 행정 공백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부 입법의 기능을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가져온 겁니다. 대체로 정부가 제출해야 될 특별자치도의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제주도가 이관받아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제주자치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부에 제출하는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 이게 정부 입법의 한 일부 종류죠, 유형이죠. 그런데 지금 도지사 공백 사태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도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부 개정을 정부 입법의 형태로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 입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부분 개정에 대해서는 의원 입법의 방향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맞는데 전부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정 공백 사태, 이게 도지사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전부 개정의 방향과 좀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고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점도 깊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전부 개정 방안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정 공백 상황도 우려되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전부 개정 방안들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랄까요? 강창민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그 시작은 국제자유도시와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거든요. 당시에만 해도. 근데 국제자유도시가 당시에만 해도 뭐 싱가포르, 홍콩 모델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경제 모델을 좀 추구하고 그 속에서 자기결정권을 갖자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분권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홍콩, 싱가포르를 따라가야 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실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떠한 차원의 우리가 그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될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7단계 제도 개선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특별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그 1년이 지나서 2단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1년이 지난 뒤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3단계가 조금 획기적인 부분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일괄 이양과 관련돼서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도 개선 기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그 제도 개선에 대한 그 건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미시적인 부분에 이렇게 이제 치우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의 그 뭐라 그럴까 이 좀 한계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드러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6단계 제도 개선 과정도 한 3년 정도 걸렸거든요, 실제적으로. 7단계도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이 과정 속에서 이 뭐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이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피로도가 상당히 크지 않았나. 그러한 속에서 아마 이 제주특별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유용성에 대해서 좀 상당히 또 비판이 있을 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새로 이 제주특별법을 우리가 한번 큰 차원과 그리고 미시적인 차원까지 다 고려를 하면서 획기적으로 한번 전부 한번 좀 변화를 시켜보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더 아마 지금 도와 도의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제시한 공약사항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오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그 도지사의 공백 부분이 이것 추진하고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뭐 좀 개선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런 좀 거죠.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정부 입법의 한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주 지방 정부가 책임 있게 이 논의를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입법안을 마련하는 문제, 도민 공감대를 마련하는 문제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수장이 만약에 현재 하반기에 우리가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걸 누가 책임 있게 추진할 거냐는 문제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 제가 또 부연 설명을 좀 하자 그러면 제도 개선 과정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의 그 특별법 개정 자체가 정부 입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사무처가 존재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제도 개선 과제들을 어쨌든 1차적으로는 중앙부처와 일단 협의를 하고 이게 물론 지금 현재 소관부처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국제자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당시가 이제 소관부처였는데 이게 국제자유도시하고 특별자치도가 이제 같이 결합이 된 상황에서는 아마 현재는 행안부하고 국토부가 같이 이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까지는 정부 입법 형태로 지금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오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입법 형태를 좀 바꾸는 데는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전부 그 개정에도 굉장히 일정의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박건도 위원장님, 그 주민 참여자치와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데 전부 개정이든 일부 개정이든 청년들 입장에서 참여자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평소에? 내용보다는 저도 이제 전부 개정이냐 아니면은 이제 일부 개정이냐의 이제 논의에 있어서 저는 지금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봤을 때 지금 제주 사회는 어떤 전환의 국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특별자치도 체제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체제에서 이렇게 15년간 그 이전에도 물론 그 같은 맥락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15년간 이렇게 살아왔을 때 뭔가 사실 그 청년들이나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청년들이 일자리만 보고서라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일자리 그리고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제주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지켜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국제자유도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또 이제 그걸로 인한 어떤 쓰레기 문제, 뭐 오폐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로도 연결이 되면서 이게 어떤
법률을 일부 조금씩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대전환의 기획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어쨌든 뭐 도지사라든지 뭐 정치인들의 어떤 책임 있는 역할과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듣고 좀 그것들을 모아내는 작업들을 좀 성실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개정, 일부 개정보다는 도민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설계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그 부분에서도 이제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루었으면 전면 좋겠다는 개정을 말씀. 통해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강창민 실장님, 연방제 수준의 자치도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그 여러 차례 시도도 해봤지만 저희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연방제 수준의 자치는 어떤 것이며 어떠한 요인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았는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부탁합니다. 원래 이 연방제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자치권을 갖고 있는 그 주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일개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나라의 역사라든지 문화적인 부분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근데 실제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에서 연방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연방제라는 부분들은 어떤 그러한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수사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제주도를 그 정도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의 저는 표명이라고 저 생각을 좀 합니다. 그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고 참여정부 때 상당히 많은 그런 기반을 다진 이후에 그 외부 정치적인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동력이 상실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실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중앙정부도 그 이후에 어떤 그 자치와 분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희석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예전에 참여정부의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면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저는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차원에서는 제주도가 분명히 좀 기회가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한 4년, 이제 5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대에 크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연방제 수준을 좀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조항이 한 부칙과 벌칙을 포함해서 한 480여 개 조문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조문이 한 150개 정도. 그 위에 국제자유도시와 산업발전과 관련된 특례 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전면 개정을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지금까지 논의되는 전면 개정의 어떤 그런 기본 틀을 보면은 지금까지 제도 개선의 여러 가지 한계들, 우리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반영할 거는 또 다른 저는 과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에 대해 가지고 도민 바람들이 있지만 실제 현실로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이 꿈을 계속 꾸면서 가야 될지, 아니면 연방제 수준의 어떤 그 자치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는 제주의 생각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편안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글쎄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아까 뭐 수사적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수사적 표현을 가지고 헌법적 주의까지 얘기를 할까? 이 의미는 또 뭘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지금 3만 달러 시대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저희도는 어떨까요? 저희도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GRDP 수준을 갖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연방제적 수준의 자치분권을 할 수 있다? 하겠다?
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중앙정부의 지원과 뒷받침 없이 우리가 전국 평균 수준의 국민소득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헌법적 지위, 연방제적 수준의 자치 이야기에 앞서 도민들의 삶의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을 어떻게 달성할까? 이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쓸 때 좀 더 현실에 맞는 단어를 쓰고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현실에 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민의 삶에 입각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법 체계 같은 경우에도 저는 분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특별자치 설치와 관련된 기본법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제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비전을 담아내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2002년도에 우리가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을 만들 것인지 비전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도민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논의의 출발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박건도 위원장님 그 중앙정부하고 제주도 입장도 다르고 사실 권한을 갖고 오더라도 저희가 자치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뭐 정부 개정이든 그 법 개정 논의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은 좀 있는가요? 사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뭐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하고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뭐 저나 이제 소수의 청년들 뭐 이렇게 시민사회 활동이라든지 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진짜로 접할 기회가 없고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뭐가 다른가, 태어나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이제 배워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앙정부와 이제 제주의 입장 차이를 봤을 왜 있느냐고 했을 때 어떤 계속해서 이게 중앙과 지역의 그 인식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3 때부터도 그렇고 뭐 이전에 뭐 신축항쟁 때부터도 그렇고 계속 어떻게 보면 수탈의 역사가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60년대에서부터는 제주도를 어떤 국가 발전을 위한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인식된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중앙정부와 지방의 그런 계속되는 갈등에 있어서 저는 이러한 전면 개정의 논의가 4.3 때도 그랬듯이 또 신축항쟁이나 이런 뭐 해양 항쟁이나 이렇게 그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도 저희가 좀 힘든 현실일 수는 있지만 좀 더 상상력을 가지고 도민들이 좀 더 주체가 돼서 이 법을 전면 개정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제주의 미래상을 그려가는 어떤 이제 투쟁의 연속선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도민들이 그 연방제 용어는 그 자체하더라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다. 뭐 렌트카 총량제 사례에서도 보았지만 이게 폐소되면서 굉장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렌트카 총량제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지역의 행정체제 내지는 특별법으로서 규정하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문제이죠. 대한민국의 시장 질서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법부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헌법이 정하는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또 그쪽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 분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문제죠. 그 달라짐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달라짐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방분권의 수준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저는 그 사법부의 판단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즉 이번에 이제 특별자치도 예를 들어서 제주와 세종의 특별자치도 출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분권의 수준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저는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렌터카 총량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토론도 있었는데 7단계 제도 개선에 이 내용이 포함됐었거든요. 근데 그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반영해 주지 않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중앙정부는 수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주도가 그 정책을 만들 때 법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제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서 도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과 그리고 이 논쟁, 토론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어쨌든 도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자. 저는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싶고요.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자기결정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가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4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법에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그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이제 조세제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서 결국 특별법에 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동차 등록 관련돼 가지고 이 세율을 타시도보다 좀 낮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낮추면서 상당히 많은 우리가 타시도의 차량들을 제주도로 이제 등록하면서 상당히 이제 세원 마련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행안부가 타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 원래대로 조례를 바꿔라 라는 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세율 조정 범위를 원래 위치로 이렇게 조정한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박건호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중앙집권적 성향이 상당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성향이 강한 아주 대표적인 국가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투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만큼 투쟁을 지금까지 해왔고, 근데 대통령이 많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더라도 아직 여전히 중앙정부의 관료들은 또 다른 이제 시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기재에 깔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직시하면서 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건도 위원장님, 두 가지 사례에서 폐소됐다거나 제주도가 추진하는 거에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환경보전기여금이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상을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청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것보다는 뭔가 기업하기 좋은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압력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꼭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뭔가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계속 만들다 보니 청년들의 일자리, 일자리 안정성이라든지 소득을 높여주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어떤 법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좀 더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인력들을 자유롭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주도가 요구하는 환경보전 기여금이나 렌터카 총량제나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는데 왜 자꾸 저희도가 요구하는 걸 중앙정부가 안 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나머지 15개 시도는 어떨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다른 15개 시도가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는 없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달라 요구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15개 시도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가길래 어쨌든 우리보다 더 높은 삶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1인당 GRDP도 더 높아지고 있고 성장도 우리보다 나은 데가 많이 있죠. 왜 이럴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행 우리가 많은 권한을 가져 4천여 건 이상의 권한을 가져오고 특별법까지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의 수준은 나아지지 않고 있나? 물론 나아진 측면이 경제적 지표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왜 계속 노정될까? 라는 문제도 저는 짚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짚지 않고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왜 중앙정부가 안 들어주냐라는 방향으로만 또 끌고 가게 되면 저는 이건 답을 찾기 어려운 구조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법률적 상충되는 지점이 있죠.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성격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이 성격의 세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뒷 배경이 한라산인데 우리는 한라산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한라산은 세계 자연유산이에요. 등록되어 있어요. 저는 세계 자연유산 입장료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산일출봉 입장료 받고 있잖아요. 받아야죠. 저는 이게 근거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물론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상충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계 자연유산을 등재됐다. 뭐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현행 법률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접근도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 자치 역량이 결국은 많은 것을 좌우하게 되는데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권한을 갖고 오면서도 내부적으로 그걸 또 수용하고 다시 정책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할 일들이 많은데요. 제주도의 자치 역량에 대해서 우리 강창민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의 가설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분권이 좋은지 집권화가 좋은지 물론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독점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민영화가 좋은지 아니면은 국가가 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더 확대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일 수 있는데 자치 역량 수준의 어쨌든 뭐 도민들이 수준이 뭐 높다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도민이 원하는 수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치 역량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역량을 높이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존재를 합니다만은 거기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개개인의 어떤 실천적인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교육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자치 역량을 뭐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그렇죠. 어렵지만 뭐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관계는 좀 더 긴밀하게 이렇게 이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자치 역량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덧붙이고 말씀하시고요. 싶은데요. 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15개 시도와 다르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근데 15개 시도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에 의해서 자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 정책도 펼치고, 그 다음에 청년 보호 정책도 더 강화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죠. 물론 우리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까지 고민해야 되냐면 제도 개선 과제를 늘상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365일 매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 뭘 권한을 이양을 해와야지, 뭔 권한을 갖고 와야지, 하나 더 갖고 올 건 뭐지, 이걸 항상 고민해요. 근데 다른 시도는 그걸 고민 안 합니다. 그것은 중앙부 정부의 몫이죠. 중앙정부가 자치분권을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권한을 줘야 될 것을 계속 고민해야 될 몫은 중앙정부예요. 물론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야죠. 그렇지만 다른 시도는 그렇지 않아요. 중앙정부와 중앙 관련 연구기관, 학교에서 해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 다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상을 계속 쫓을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과 해야 될 것, 이 현실의 법 테두리에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행 법률 내에서 할 수 있는 진흥책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 육성책이 우리가 있어, 이거만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이야기하는 산업 육성책하고 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산업 육성책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4+2 핵심 전략산업 육성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산업진흥의 내용 자체가 없어. 안 보여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저는 현행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 문제 저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사회자께서 자치 역량의 수준을 저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민의 자치 역량은 저는 월등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 사례를 하나 제가 든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170개 리가 있고 한 500여 개 이상의 이제 자연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 활동의 어떤 그런 수준이나 역량은 제가 볼 때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 자치권이라든지 자치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높여야 된다면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의 자치 역량 수준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앙정부가 제주도에다가 이게 줘도 될까? 이 권한을 줘도 충분히 작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 아까 제가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주면은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는 자치 역량이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를 말씀하시는 거고, 오 의원님께서는 정책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 관계자들이 받아온 권한을 잘 활용해서 매진하고 있느냐 해서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자치 역량을 할 때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박건도 위원장님, 자치 역량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얼마만큼 책임을 지고 이렇게 그 자치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치 역량과 관련해서도 이게 자칫 논의가 뭔가 제주도민들에게 뭔가 이제 책임이 전가되는 이렇게 논의가 흘러갈 수 있어서 좀 우려되긴 하는데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도민들의 자치 역량은 뭐 타시도와 비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상당히 이제 올라와 있다. 다만 그것들을 이제 묶어내고 뭔가 이제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전달을 하는 그 어떤
지금의 자기결정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러한 뭐 도지사라든지 이런 제주도에서 그 민의를 대의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좀 더 긴밀하게 이렇게 그 서로 보완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주지원위원회 상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네. 그것을 제기하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이고,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셨던 건가요?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그 활동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원위원회가 이제 폐지되기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에 상설화를 주장하는 이제 법률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네. 물론 또 다른 각 부처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뭐 3년 동안 연장해야 된다, 5년 동안 연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특별법이라는 것은 시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상설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게 몇 년 정도로 합의가 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특별법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1, 2년 해서 끝낼 수 있다, 이런 접근 자체는 저는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네. 덧붙일 말씀 계신가요? 네, 저는 오 의원님이 이거를 100% 동의를 하고요. 의원님께서 18년도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발의하는 내용도 알고 있고, 지원위원회 산하의 사무국을 상설화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지원위원회는 실제 중앙부처 수장들을 중심으로 어떤 심의하는 부분이고, 실무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원위원회의 어떤 사무국의 그 상설화는 어쨌든 제주특별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반영을 하고 사전에 조율하는 어떤 그런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도 이게 특별법령으로 저희들이 그 존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금 올해까지도 6월 30일까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는, 이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제도적인 부분을 그 효과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설화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번 특별자치도를 논의할 때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하다. 이게 실제 제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큰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은가요? 매번 그 논의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권을 얘기하면서 도지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말이 안 맞죠. 논리적 모순이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는 도지사의 권한 강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분권 모델의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법 출범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도지사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행정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강창민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어쨌든 4개 시군이 1개 광역자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지사의 권한이 과거보다 이제 커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도의회도 역시 역할이나 이제 권한이 커진 것도 이제 사실이고요. 그 커진 그 권한을 어떻게 권력이 커진다고 뭐 다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실제 지금 어쨌든 15년이 지난 다음에 도민들이 불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는, 저는 단순히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뭐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능 조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작동을 시킬 것이냐는, 우리가 현재 이 시스템 속에서 물론 저는 뭐 전민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좀 이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과거보다 도민 밀착형으로 좀 전환시키면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권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이 도에 집중된 권한을 좀 권한시키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건도 위원장님은 도지사의 권력 집중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당연히 이제 분권을 이야기하면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몰리는 것은 어떤 또 하나의 국가 체제를 만들어 버려서 그 안에서 뭔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반드시 도지사의 권한은 좀 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떤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더 이제 주민자치의 자기결정권의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시장 직선제나 뭐 행정구역 조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현재 상황에서 그런 논의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아까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표현들이 나왔는데, 자기결정 강화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 로드맵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우리의 과제이고, 그리고 제시된 그 상이죠. 그럼 자기결정권의 강화는 어떤 의미냐면 지방정부의 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인격을 가지는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자치단체든 정부 기관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해보자. 이 권한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해 주세요.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인격도 없는 행정시장 문제를 가지고 직선제를 하느니 마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뒤처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 분권입니까? 분권과도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결정권의 강화라는 말에 맞게, 그 표현에 맞게 행정계층구조의 문제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논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자꾸 논의가 후퇴되고 있는지 저는 조금 갑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직선제와 같은 미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네. 15년 동안의 그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교훈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강창민 실장님, 어떤 측면에서 좀 더 뭐 자기 의사결정권을 강화한다든지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갖고 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이 자치단체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았는가,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게 도민의 어떤 체감이라든지 좀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괴리가 있지 않았느냐. 주민자치법이 전부 개정한 그 가장 큰 의미는 그런 거죠.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중심의 자치에서 이제 주민자치로 이제 좀 바꿔보자라는 게 가장 큰 의미다. 그러면은 저는 이 자기결정권의 문제도 아까 이제 오 의원님도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결국은 도민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은 도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도민들의 어떤 결정권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 직선제의 논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특별법의 그 제도 속에서 그래도 최선이 아닌 차선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만들어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전면적인 우리가 어떤 이런 특별법의 개정의 논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 의사 결정권, 자치 역량, 자기 책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고, 그러한 것이 시스템화되어야 되고 도민에게까지도 이제 연결되어야 될 텐데, 제주도가 좀 더 나은 단계의
자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도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 같으면 마무리 말씀 좀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도전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중심을 잡기가 좀 난망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잘 판단을 여러 가지 좀 요건을 좀 고려해서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한 이후에 입법과 관련돼서 관련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의원 입법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강창민 실장님도 마무리 말씀 좀 부탁합니다. 제주특별법의 전부 개정 이런 논의가 나온 것은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할까 합니다. 특별자치 추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어쨌든 약해진 의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재점검하고 도민들의 어쨌든 분산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밀집시키고 좀 역량을 한데 모을 좀 때가 되지 않았는가 15년이 지난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는 어떤 새로운 동력을 한번 이 시점에서 모아보고 이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실천해보자. 어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건도 위원장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체제를 선택한 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효과, 영향들, 부작용들을 가장 오랫동안 겪어야 할 세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제 청년들이 어떤 제주의 미래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좀 장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살피다 보니 토론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논의에서 정말 많은 권한을 갖고 오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공연불로 그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도민 스스로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앞으로의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주 미래 도민이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